네, 각하.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부여와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앤드류 사오와 오드리아 림이 같이 엮은 저항자들의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각 당의 당대표 선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에 대한 포털의 물징계 그리고 KBS의 불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 무기로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불량 재래 선풍기들이 마치 수류탄처럼 과열과 불량으로 폭발하는 뉴스를 보시며 치솟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안전이 최우선인 휴대용 선풍기를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를 간택하신 것이었다. KC 안전 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까지 보상 가능하며 한 번 충전에 8시간 사용 가능, 36데시벨의 초저음에 2단계 풍속 조절까지 가능한 안전한 휴대용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년 말 전쟁으로 치닫던 한반도 긴장 상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미적지근한 보상 대책을 기다리다 잠시 앉아서 담배 한 대 물고 있는 형국이고, 미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그거 되겠어 하는 회의론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혹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 오늘 북한으로 떠나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도 큰 김홍걸 의장인데요.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연설에서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동체, 민간 교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찾으러 방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홍걸 의장의 발길이 더 주목되는데요. 이 아침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차비를 벌이고 있는 김홍걸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자, 의장님, 오늘 평양 가시는데 북은 몇 번째 가시는 겁니까? 옛날에 뭐 금강산 간 거는 관광이니까 빼고 예.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이후에 처음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때 이희호 여사님하고 같이 가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던 거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 문상을 가서 네. 이제 조의를 표하고 잠시 인사를 나눴었죠.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분이 우리 김홍걸 의장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70년 전 1948년 4월 19일 남북 분단만은 막아보겠다며 38도선을 넘던 백범 김구 선생과 우사 김규식 박사의 심정에 오늘 방북을 비유하셨는데, 자, 이번에 북에 가시는 소회가 상당히 비장해 보입니다. 왜 비장한지,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아직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쪽에 맡은 일을 하되 우리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는 작년 같은 대결 구도, 전쟁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북측과 협의해서 이 시점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은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 교류 사업들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 우리가 쉬운 것부터 북측에서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구상해가지고 지난 봄에 북측에 제안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고를 일본에서 고국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이제 북측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합의를 서면으로 일단 했고, 예. 서로 그런 서한을 주고받았고, 가서 만나면 정식 합의문을 이제 사인해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고, 뭐 북한이 마다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이 동의할까요? 일본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뭐 소녀상이나 독도 문제와 달라서 그쪽에서 돌아가셔서 유골만 남은 우리 선조들을 모셔오겠다는 인도주의적인 일이고, 일본에서도 자기네 나라 사람의 유골은 해외에서도 다 모셔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땅에 있는 자기네 사람 유골도 안 챙기면서 맨날 사과하라, 배상해라 이런 말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야, 그야말로 다중포석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남북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포들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의 뜻 있는 사업가,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는 거라 이것은 일본과 무슨 대결하고 싸운다기보다는 동북아 과거사를 이렇게 청산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 하는 뜻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북일 수교, 북일 국교 정상화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북한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그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 그 점까지도 다 감안이 된 거군요. 뭐 북측에서는 일본 측이 협상에서 납치자 문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테니까 예. 북측에서 과거사를 아무래도 언급하려고 하겠죠, 그 자리에서. 야, 이게 참 아주 김홍걸 위원장님의 다중포석, 이게 또 확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김홍걸 의장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방북하게 되신 건데, 자, 이거 말고도 민간 교류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을 일단 시작해서 네. 남북이 자연스럽게 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예. 민간 교류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의 협력과 교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방북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시로 북측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북측과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요.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사실 남북 관계가 역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김홍걸 위원장님의 이번 방북이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또 김홍걸 의장님으로서는 중단기적인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교류, 지금은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밟아가면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구상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성급하게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어딘지는. 예. 왜냐하면 북쪽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 의지는 저는 확고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예. 북쪽의 실무진들, 당국자들이 아직은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쪽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것이 과연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남쪽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가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예.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남북 팟캐스트 교류 뭐 이런 건 어려울까요? 거기는 팟캐스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면 뭐 저희가 가서 좀 도와드리든가. 그래도 자유로운 취재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가서 북측과 교류를 하고 북쪽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렇게 와서 북한 바로 알기를 아이고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평양 가서 한번 녹음할 수 있게 다리 좀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날을 갈망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이신데 의장님은요. 정치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의장님이 만나지 않겠는가? 그 면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뭐 북한으로부터 이렇다 할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보도를 통해 봤는데 가능성이 대비하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렇죠. 예. 미국의 국무장관조차도 3번을 갔지만 언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북측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시스템상 미리 뭘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네. 저도 뭐 구체적인 스케줄은 잘 모르고 그저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고 싶다 하는 우리의 뜻만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남북 민간교류 협력과 강화는 사실 그 남북관계 개선과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남북관계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만 보면은 잿빛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가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옛날 같은 그런 대결 구도라든가 예. 남쪽에서의 반평화, 반통일 세력의 방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측을 상대로 비핵화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어느 만큼 능력을 보여주는가, 또 앞으로 북한 개발 사업, 남북 경협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자금력에 맞서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제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을 했는데 북미 관계는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사이에는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였다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다녀온 후에 말했듯이 미국 언론에 시달려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비핵화하겠다. 또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이런 태도인데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공짜로 다 받아와란 이런 식. 그러니까 항복을 받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아주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이제 핵심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 한다면 북측에서 내놓는 카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시간은 북한 편이죠.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둘러야 할 쪽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하여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 눈여겨보게 됩니다. 자, 정부가 바뀌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더는 냉전 시기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민화협 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성공단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서 만약에 ICBM이나 핵탄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면 미국도 제재를 상당 부분은 완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좀 예외를 인정받아서 제재 해제 대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닌 더 큰 규모의 이제 남북 경협, 그래서 북방 진출,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갈 길이 머네요. 자, 북미 또 남북 관계의 새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트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홍걸 위원장님. 이번 방북 상당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북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저희 민화협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목적이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 또 정부의 역할이 아닌 부분을 또 민간에서는 민화협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민화협이 생겼고, 예. 이제 제대로 민화협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비핵화 문제도 정말 기적처럼 나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듯이 예. 남북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오랜만에 나온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목요일에 평양에서 북경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시는 거군요. 예. 예, 성과를 잔뜩 안고 돌아오셔서 한 번 더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공시 누락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 회계가 맞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보니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제일 모직 가치를 뻥튀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는 방법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택이 됐는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고, 예. 결국 제일 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는데, 근데 그 가치 부풀리기에 있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빚이 절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빚이 있다는 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빼서 이 가치 부풀리기에 동원되었다. 예.
빚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예. 빚을 표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의 합병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숱한 평가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연금 자체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다 합병에 반대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했어야 됐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참여연대에서 짚어낸 부분은 자, 그 소위 고의를 인정한 부분만 따져보자 그러면. 예. 고의를 인정한 부분만 따져도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의 절반이 뻥튀기 된 건데. 네네. 그러면 그게 안 됐다면. 예.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했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지 않도록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숨겼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될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이 고의라는 판단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국민연금이 반대했어야 될 사안을 찬성하는 논리에 쓰였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일이 너무 큰일이어서. 예. 너무 큰일이어서 겨우 요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제가 보기엔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만큼은 인정해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임원을 지금 법적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임원 처벌되고 끝나는 거죠, 이 사안은. 맞습니다. 예. 뭐 검찰 고발하라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거 하나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체가 분식회계 한 거는 그렇죠. 봐주는 거죠, 예, 지금. 예.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쳤습니다. 또한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지요.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한파를 몰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최근 고용지표의 추이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김유선 이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자,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고용 관련해서 참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요. 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고용 지표의 추이는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예, 그 근거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금년도 추이를 놓고 실증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실증 분석 결과는 딱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가 발표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부경대의 황선홍 교수가 발표한 게 있는데 둘 다 금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종래에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그랬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갖다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지표로 보면은 분석 결과로는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 한 560만 명 중에서 한 400만 명은 이제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거나 가족끼리 일하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금년 6월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한 8만 9천 명이 줄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영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람한테 채용해가지고 자영업도 운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우는 한 7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그런다고 할 때 같은 저희가 생각하면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일하는 부분이 줄어들거나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거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골목 상권 중심에서 좀 어렵게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 탓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일단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KBS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KBS의 보도는 오보다. 기무사가 송영무 장관을 흔들기 위해 공작을 벌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리고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근데 왜 송영무 국방장관은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오늘 해명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장관을 경질하거나 장관을 퇴진시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기무사 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팔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제의 문건을 보고 받았는데 왜 그동안 뭉개고 있었느냐라고는 문제 제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송영무 장관과 관련한 어떤 송영무 장관의 입장에 대한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는 거는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다. 지금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도 기무사 요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는 사회 곳곳에 저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곳곳에서 압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론을 언제라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파문과 논란과는 또 그 별개로 그 이면에서 상당한 지금 줄다리기와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네, 그만큼 지금 기무사가 만들어진 전신인 보안사 그 전신인 방첩대 박정희가 방첩대 출신이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일제시대까지 이제 주장하신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최대 존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것을 사활을 걸고 여론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숙명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흔들기도 지금 저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은 동맹휴업을 포함해 집단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KBS와 인터뷰를 가진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성인재 공동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상품 원가를 제한 점주들의 월 평균 총 매출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입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점주 65대 본사 35로 계산할 경우 점주들의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650만 원 정도인데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현재 점주가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시간당 1명씩만 둬도 50% 이상이
인건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외에 30%가 임대료 그리고 10% 안팎이 기타 비용으로 나간다는 건데요.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이 현실화될 경우 150만 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되고 사실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도 가맹 수수료 조율과 출점 속도 조절 그리고 점주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1년 가까이 매출 감소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한 점주는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출점이 이어지고 있다. 근접 출점 문제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한 편의점 본사가 기본적인 매출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해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 번 저의 무능력한 예측력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최저임금에 관한 브리핑을 드리면서 14일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질 것이다. 또 미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예측을 드렸는데 또 틀렸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월요일에는 월요경제학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최저임금 문제는 내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뭐만 예상했다면 줄줄이 틀리는 제 예측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고 나머지 깊은 반성문은 내일 쓰면서 최저임금 이야기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소감은 이번 결정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주 여러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요 얘기는 이제 내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던 대로 월요경제학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이름을 붙이자면 의미 부여의 경제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꽃, 요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죠. 요 느낌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는 행동경제학의 실험과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제가 가끔 언급하는 댄 에리얼리라는 아주 젊은 경제학자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고작
4살 많은 아주 젊은 천재 경제학자이고요. 지금은 듀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댄 엘리어리의 이번 실험은 사람이 노동을 할 때 언제 행복을 느끼고 언제 더 열정적으로 일하느냐에 관한 실험이에요. 근데 주류 경제학은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다 돈 문제로 치환을 해왔죠.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돈 몇 푼 더 쥐어주면 사람은 그거에 좋아서 해볼쭉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200년 동안이나 주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노동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밝혀낸 게 오늘의 댄 엘리어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하고 B그룹에게 똑같이 아주 간단한 레고 블록을 줘요. 끼워 맞추는 장난감이죠. 그리고 그 레고 블록을 조립을 다 마치면 3,000원을 줄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블록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3,000원을 받고 그 레고 블록을 조립을 합니다. 하나를 마치면 가격을 낮춰요. 예를 들어서 한 200원 정도 깎는 거죠. 요 두 번째 레고를 조립하면 2,800원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이러면 요것도 또 대부분 사람들이 해요. 요걸 마치면 세 번째 레고를 주고 또 200원을 깎는 겁니다. 2,600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대가를 깎아가면서 레고를 조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걸 주류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언제 멈추느냐. 내가 저 레고를 조립하는 노동에 비해서 받는 돈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저 레고를 조립하는데 한 2,000원은 받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한이 1,800원까지 떨어지면 요건 못하겠습니다. 싫어요. 내 노동의 가치가 2,000원은 됩니다. 이렇게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주류 경제학의 생각이 맞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다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충 얼추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A그룹과 B그룹에 굳이 나누고 실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뭐냐? A그룹은 레고를 하나 조립을 완성을 하면 실험팀이 그 완성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완성품이 뭐에다가 사용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레고 블록을 줘요. 할래요? 깎아서 할래요?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B그룹은 조립을 마치고 나면 실험팀이 그 사람 앞에서 레고 장난감을 박살을 내요. 다 뽀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시 줘요. 그리고 돈을 깎은 다음에 조립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실험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앞에서 뽀갠들 가져간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레고 완성품 밖으로 들고 가봐야 간단한 건데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꼴랑 3,000원 주고 조립하라고 시킨 거겠죠. A그룹 참가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두 그룹 전부 다 이 작업이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B팀의 경우는요. 자기 눈앞에서 이걸 뽀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줘요. 이러면 진짜로 내가 명백하게 뻘짓을 하고 있다. 이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조립하자마자 뽀개져 버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두 팀에게 지불하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차별을 두고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팀은 평균 11개까지 조립을 이어나갑니다. 깎고 깎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B팀은 8개쯤에서 실험을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시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B팀 참가자들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 조립해놨더니 눈앞에서 뽀개버리니까요. 진짜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진짜 의미가 없구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돈과 상관없이 빠른 속도에서 이 노동을 멈춥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노동의 의미를 폄훼해버리면 사람은 돈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동의 의미가 부여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행복해하고 기꺼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돈과 무관하게요. 요 첫 번째 실험을 마치고 에리얼리가 두 번째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실험팀을 3그룹으로 나눕니다. A, B, C 이렇게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숨은 그림 찾기를 줘요. 이건 막 5분이면 다 찾을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리고 다 찾으면 1,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여서 사람들은 숨은 그림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000원을 받은 다음에 실험팀이 두 번째 숨은 그림 찾기를 내줍니다. 그리고 50원을 깎아요. 요 두 번째 숨은 그림 찾기를 완수하면 950원을 드릴게요 하고 제안을 하죠. 두 번째를 성공하면 또 50원을 깎습니다. 세 번째 숨은 그림 찾기는 900원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하게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에는 또 각기 조금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숨은 그림을 찾아서 제출을 할 때 그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실험팀이 받으면 한번 눈으로 쭉 스캔을 해요. 제대로 찾았나 안 찾았나. 그 다음에 액션을 해줍니다. 리액션을. 이런 식으로 잘 맞췄네요. 라는 신호를 표정이나 아주 짧은 감탄사로 해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리액션이죠. 두 번째 그룹은 숨은 그림을 찾아서 제출을 하면 뭐 이름을 적고 안 적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제출하는 즉시 그 앞에서 발기발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확인도 안 해요. 아까 레고 블록 조립했을 때 조립하자마자 뽀개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추가된 게 세 번째 그룹인데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숨은 그림 찾기를 제출할 때 이름을 안 적게 해요. 그리고 그 답안을 제출하면 실험팀은 어떤 리액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제출한 답안에 섞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답을 맞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애써서 답 찾았는데 내 이름도 안 적혀놓고 다른 사람 것하고 막 섞어버리면 내가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도 안 하는 거잖아. 왜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세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제일 오랫동안 제일 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했을까요? 이것도 주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종이를 찢어버리거나요. 아니면은 이름도 안 적어내기 하고 다른 사람 답안하고 섞어버리는 그룹에서 참가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안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애써서 숨은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확인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종이 쪽지 주자마자 아무데나 동그라미 5개 치고 내도 되는 거라고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로지 돈하고 효율성만 아는 존재라면 B그룹이나 C그룹에서 훨씬 오랫동안 이걸 해야 돼요. 아무데나 찍찍 동그라미 치고 내도 돈을 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제일 낮은 가격을 감수하면서 그 숨은 그림을 찾은 그룹은 A그룹이에요. 답안 제출하면 리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개 끄덕여주는 그룹 앞에서 참가자들은 수고비가 1,000원에서 15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실험에 참가를 합니다. 반면에 내자마자 앞에서 팍팍 찢어버리는 그룹 집단에서는 300원쯤에서 멈춰요. 더 못하겠는 거죠. 이거는 300원 받고는요. 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아까 레고 블록 박살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내 앞에서 팍팍 찢어버리니까 에이씨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요 실험의 키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상대의 노동을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리액션도 없습니다. 반면에 앞에서 찢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세 번째 실험은 그냥 상대의 노동을 개무시해버립니다. 네가 뭘 찾건 우리는 네 이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반발도 안 하고 다른 답하고 섞어버릴래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요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실험 참가자들은 280원쯤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것하고 결과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리얼리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의 노동을 눈앞에서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파괴적 행동만큼이나 상대의 노동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게 나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내 일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거나 이만큼 실망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고서를 상관한테 내잖아요.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하고 막 팍팍 찢어버리는 상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사도 있습니다. 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놔둬? 여기 둘까요? 아무데나 놔둬 아무데나 하고 어디 두는지 보지도 않고 화장실에 가버려요 상사가. 그리고 열흘 동안 보고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대꾸가 없습니다. 이 두 상사 중에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더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에리얼리 답은 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상대의 노동을 무시하는 건 상대의 노동을 박살내는 것만큼이나 나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에리얼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오면 심사관이 이런 감탄사만 해줘도 사람들이 훨씬 기쁘게 그 일을 오래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죠. 이 실험을 마친 에리얼리의 결론이 이건데 이 대목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에리얼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비교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는 아시다시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한 현대 주류 경제학의 대부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유명한 실험 중에 볼링공에 들어가는 핀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핀을 만들 때에는 철사를 자르고 구부리고 갈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핀을 만드는 건데 그 핀을 하나 만드는 단계가 한 20단계쯤 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초창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공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이 20단계를 다 거쳐서 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철사 자르고 구부리고 갈고 피고 혼자서 다 한 거죠. 예.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핀을 몇 개 만드느냐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분업을 합시다. 한 사람이 20단계 다 하는 게 아니고 20단계를 다 쪼갠 다음에 20명의 노동자를 고용을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당 딱 한 가지 작업만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르기만 매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부르기만 맨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나눴더니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핀의 양이 1인 20개에서 무려 4,800개로 늘었다는 겁니다. 어허. 말도 안 되게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문제를 분업으로 해결을 해야 자본주의의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런 게 바로 자본주의의 효율화를 빙자한 노동소외 혹은 인간소외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공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매일 핀 구부르기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심지어 내가 만드는 게 핀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아무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데 정작 노동으로부터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기계처럼 변질돼가는 소외 현상이 생긴다는 게 마르크스의 견해죠. 예.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이 노동에게 이걸 강요하면서 노동자가 스스로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냥 공장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 같은 존재야. 나는 그냥 월급 받는 기계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도록 강요를 해온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우파 경제학에 거두고 한 사람은 좌파 경제학에 거둔데 이 좌우파 경제학 두 거장의 관점이 너무 다르죠. 한쪽은 효율성만을 봅니다. 한쪽은 그 효율성에 가려진 사람의 문제를 보죠. 근데 이제 에리얼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봐요. 에리얼리의 답이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기간에는 칼 마르크스보다 아담 스미스가 더 옳았다. 왜냐? 그때는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식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 핀 구부르기 같은 건 이미 다 기계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안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쓰는 경제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얼리는 지식경제사회에서는 마르크스가 아담 스미스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동의 의미를 부여해서 소외로부터 구출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인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노동자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핀을 처음부터 구부려도 보고 펴도 보고 설계도 해보고 이래야 핀을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평생 핀 구부리기만 하면 내가 부품처럼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기계하고 똑같은 삶을 사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지식경제사회에서 어느 쪽이 더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겠느냐. 에리얼리의 이야기는 지금은 칼 마르크스가 더 옳다는 거죠. 에리얼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받는 돈만큼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더 추가돼야 합니다. 의미, 창조, 도전, 주인의식, 정체성, 자부심 등등 같은 것들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만약 우리가 저 요소들을 모두 더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의미, 자부심, 동기부여를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행복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아담 스미스보다 칼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해줄 말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 동료들한테 끄덕여 주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예. 저희 민수에서도 누가 일을 하면 좀 많이 끄덕여 줍시다가 제가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 행복도가 현저히 낮아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분리돼 있고요. 사람마다 너무 부품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을들끼리, 민중들끼리도 잘 안 끄덕여 주는 겁니다. 상대의 행동에 의미 부여를 잘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민분들 만나보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농업은 사양산업이야 이렇게 묻어버리는 사회적 시각을 진짜 힘들어 하세요. 경쟁력 없잖아 농업. 아유 농업에 뭘 투자하는 거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뭉개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농사 1년 동안 뼈 빠지게 지었을 때 한국 사회가 좀 따뜻하게 끄덕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의미를 갖고 자기 노동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진보 진영의 활동가들끼리 활동을 할 때도 그런 겁니다. 상대가 뭘 이야기를 하면 아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밟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무시해버리거나 이러는 것보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긋한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굉장히 삶의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도 사실은 진짜 시선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죠. 숫자, 그래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노동의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국 사회가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댄 에리얼리 의미 부여의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요. 직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면서 공감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런 노력 자체가 귀찮아서 AI로 업무를 시키는 그런 세상이 더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살짝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무척 귀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돈 있는 분들한테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를 정하기 전에 김성태 권한대행부터 거취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김성태 권한대행이 보내온 편지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퇴 촉구를 100번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고, 김성태 권한대행 욕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봤는데 그걸 막아줬다고요? 그런데도 밥 한 번 산 적이 없다고요? 하하하, 막아주다니요. 심재철 의원의 말로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출당 요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참 새누리당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밥을 안 산 것 가지고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당이 혜택을 받아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요? 연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는 더 죽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참 살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주머니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18원씩 10실밥 모아서 후원을 해줬겠어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심재철 의원이 직접 악플을 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지요. 댓글 알바를 설 돈도 없어서 직접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밥 사달라고 너무 조르지 마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그리고 광주는 24도, 대구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전주 35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동안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할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입시와 유관해서. 비밀입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 학생들한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통틀어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야, 뭐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아유 이건 좀 맞춰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문제 낼 때는 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어왔는데 우리가 읽어온 책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해보라. 이게 제 시험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하죠. 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50점이고 답이 50점이다. 질문의 능력이 곧 그 답의 능력과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 학생들이 교수님 무척 싫어하겠네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제들을 제출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저는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좀 두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글, 한 편 짤막한 글이라도 읽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에 좋은 글들을 뽑아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참 재밌을 것이다 라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감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저항자들의 책이 그런데요. 제가 타리크 알리라는 영국에서 활동 중인 아랍 출신의 정치 비평가이자 소설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살라딘과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읽다가 이리저리 이 사다리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저항자들의 책이. 예. 이건 타리크 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앤드류 샤오와 오드리아 림이라는 사람이 엮은 책인데 여기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책이 또 저에게 왔나 보다 싶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 좀 긴 장거리 독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격언들 읽고 하나씩 생각할 때가 훨씬 나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책 제목대로 저항자들의 책, 이 제목대로 4,000년의 인류 역사에 울려 퍼진 분노와 저항의 앤솔로지가 이게 딱 이 책에 어울립니다. 앤솔로지를 몸집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기원전 1800년부터 시작해서 동학 농민 전쟁 선언문, 그리고 여성 평등 선언문, 또 2008년 천안문 사태의 10주년을 맞이해서 쓴 중국의 선언문까지 인류 역사를 수놓았던 저항의 메시지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을 쭉 넘기다 보면은 인류사 자체가 저항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이 저항의 고비고비마다 이러이러한 명문장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막스와 프리드리 앵글스의 공산당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저항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종종 얘기하면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이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이기도 하지만 호모 레시스티쿠스이기도 하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항하는 인간. 저항할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 책은 권하고 싶은. 물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몇 구절 읽어보죠. 너무 많은데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BC 63년에 살루스티우스라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살루스티우스.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부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의 그 부라는 게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는 전제 위에 살루스티우스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명예를 얻으면 그들이 사들였던 영광과 권력, 힘과 도덕은 타락하기 시작한다. 빈곤은 수치로 치부되고 순진함은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은 재산 때문에 사치와 탐욕, 자만에 빠지게 된다. 젊은이들은 도둑질과 약탈을 일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며 남의 것을 탐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신중함도 없이 겸손과 순결, 신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6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예. 그때 이미 부패의 근원이 부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라고 해서 인류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통찰력이 지금부터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오히려 우리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멋지게 논파했듯이 6세기를 전후한 시대, 이때 인류의 문명의 모든 사유의 최고 수준들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스 로마의 철학도 그렇고 인도 철학,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 시기 고대인들이 인간을 바라다보는 그 시선은 대단히 매섭고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토머스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급진적인 토지 공유제 지지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토머스 스펜스가 1796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후 좀 지난 시점이죠. 여기에 토지는 모든 이의 것이라는 문건을 씁니다. 예. 당연히 불온 문서였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숲에서 호도를 따고 있을 때 산림감시원이 덤불에서 나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호도를 따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호도를 따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인가? 원숭이도 다람쥐도 호도를 따고 있지 않은가? 잘 들으시오. 산림감시원이 대답했다. 이 숲은 공동의 것이 아니고 포틀랜드 공의 소유란 말이야. 오, 그래? 내가 말했다. 공에게 가서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공에게 이 숲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게. 또 숲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먼저 따는 자가 임자이니 만약 포틀랜드 공에게 호도가 필요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숲으로 오라고 하게. 네, 이렇게 짤막한 꽁트식의 글인데요. 포틀랜드라는 그 귀족이 산림감시원을 보내서 숲을 지켰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람쥐와 원숭이의 것인 것처럼 이 숲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상상력들이, 이런 사고들이 토지 공유제의 원천에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려는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이런 글도 하나씩 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항의 문제는 늘 그렇지만은 노예가 주인에게 저항하는 것,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독선에 저항하는 것, 또 여성이 남성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성 인권이라는 것도 뭐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샤를르 프리에라는 그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의 신장은 모든 사회적 진보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진보의 그 바로미터 잣대가 바로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사회나 억압이 상존하는 사회란 수치스러운 사회라는 것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흑인들의 저항운동일 겁니다. 여성운동이 19세기 초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듯이 흑인들의 저항운동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세기 초반이면 이미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데이비드 워커, 흑인 해방운동사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데이비드 워커가 쓴 세계 유색인들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딱 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단언컨대 미 합중국과 세계를 내려다보니 무지와 기만과 그로 인한 내 동포 형제들이 불행히 보입니다. 나는 종종 엄숙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신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인 백인들의 노예가 되라고 저희를 창조하셨나이까. 그러나 신은 공평하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가엾은 수백만의 내 형제들은 영광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폭군들의 책직 아래 굴종하느니 대포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지고 이 땅의 자연으로 분해될 원자처럼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죽기를 택할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조물주 앞에 무로 돌아가 다시 외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네,
흥미롭죠. 예. 네, 데이비드 워커의 흑인 해방을 위한 그 목소리, 강렬한 목소리도 눈길을 끌고요. 노동자 운동들의 그 선언문들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저항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1894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의 그 창의문 있지 않습니까? 예. 의를 세우는 문장이라는 뜻이죠. 의로움을 세우는 문장. 이건 세계 저항운동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길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 달러만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초야에 버려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어찌 나라의 위태로움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라운 일이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안착하여 승평 1월을 함께 빌고 임금의 덕화를 함께 입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진 자들과 양반 놈들은 다 도망치느라 바빴죠. 예.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그 흔들리는 나라를 뒤에서 버티고 세웠던 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했던 게 바로 우리 민중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들이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뒤에서 구상하고 있던 게 저런 짓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자고 외칠 때 저것들은 어떻게 총칼로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더 연명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예. 이게 현실이 됐었다면은 김 PD는 아마 실종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 동료 선생이 얘기하는데 전 선생도 아마 편치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에 뭐 가정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은 만약 그게 현실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집합적인 힘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런 무모한 꿈들을 꿨던 거죠. 그리고 그 무모한 꿈들이 현실화했을 때 어땠는지 우리는 광주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를 통해 봤었고요. 동학농민 운동, 또 동학농민 전쟁의 창의문을 보면서 시민들, 민중들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여성 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이토 노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대단히 강렬해서 나중에 헌병대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토 노에라는 이 인물의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여성 해방은 결국 인간 해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인류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생각해 봐야 할 주제다. 그러나 남성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방패로 삼는다. 다수의 고루한 사람들의 의지에 자신들이 사회에서 행사해온 실질적인 권력을 야단스럽게 과시하면서 신중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부정하고 비겁한 수단을 동원한다. 수백만 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길들여져 온 무지한 여성들은 몸속 구석구석 자리 잡은 노예 근성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면 그들 또한 오만한 남성들과 똑같은 태도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여성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본다. 그런 여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저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로, 인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 해결책들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뒤에 19세기 비로소 이제 이 책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내일 한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세기의 반전 운동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중국의 문제들 정말 흥미진진한 앤솔로지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김 PD가 원하신다면 내일에 이어서 이 저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짧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9세기에 반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반까지 전쟁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포성이 그치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이런 우려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참 내일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저항자들의 책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로 계속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편의점 점주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4만 곳이 한 달에 한 번 동맹 휴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편의점주 단체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편의점 업계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840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63% 3명 가운데 2명은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임대료 및 로열티 인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시민들은 2%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대연정님, 약자끼리 싸우지 맙시다. 호태황님, 정작 문제점은 가려지고 힘든 사람들의 처절함만 남지는 않을까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데요. 지난주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증권선물위원회였습니다. 정답자 못 말리는 봉자씨님, 다음 정답자 촉강아지 부리던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도 중요하지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 청구,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물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만무리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적폐 박멸님, 적폐를 뿌리 뽑지 않으면 잘못은 언제든 다시 되풀이됩니다. 다음 정답자 또리 아빠 님, 클로진 사연 당첨자는 메세소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연대 노동포럼 공동대표 오세라비 씨의 서울신문 인터뷰 요약합니다. 메갈리아 워마드는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메갈리아 워마드 때문에 여성운동이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다. 남성 혐오놀이를 일삼는 엽기 사이트로 시작한 메갈리아 사이트가 심각한 병리 현상으로 가는 과정에 굵직한 여성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문화 권력을 지닌 매스컴 식자층과 언론의 엄호가 있었다. 이들과 함께하는 정치권과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 메갈리아 워마드가 옳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최근 촉발한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포는 경찰과 검찰이 밝힌 팩트를 보면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자체가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의 다름 아니다.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이 메갈리아 워마드와 손을 끊겠다는 선언을 우선 하라. 앞으로 빈곤 여성, 여성 노인, 미혼모, 여성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여성운동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